동네 아줌마인 줄 알고 시비 걸었다가 사실은 16년 경력의 해병대 수색대 인간 흉기였던 그녀에게 범죄 조직 전체가 박살나는 이야기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광화문 광장을 내리쬐는 광복절 아침. 대한민국 해병대 수색대에서 16년간 복무하며 전설로 불렸던 유진은 이제 평범한 시민 박선영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하고 무수한 작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녀는 전역 후 모든 것을 잊고 딸 하은과 함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꿈꿨다. 하은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말괄량이로 선영의 세상 그 자체였다. 오늘은 하은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는 날이었기에 선영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했다. 하은의 작은 손을 잡고 광장을 가로지르던 선영의 눈에 불쾌한 광경이 들어왔다.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 애국심과 경건함이 가득해야 할 그곳에 웬 조폭 무리 대여섯 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배를 뻑뻑 피워대며 바닥에 침을 뱉고 심지어 술판까지 버리고 있었다. 시끄러운 욕설과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지나가던 시민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그들을 피해갔다. 하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어깨를 부딪히며 시비를 걸고 있었다. 야, 이 아줌마들. 눈깔 똑바로 안 뜨냐? 한 조폭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지나가던 엄마에게 소리쳤다. 아이는 놀라 엄마의 치마폭 뒤로 숨었고 엄마는 두려움에 질린 얼굴로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선영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피를 토하며 훈련받던 해병대 시절에도 목숨 걸고 싸우던 전장에서도 이토록 무례하고 비열한 광경은 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심장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뜨거운 불꽃이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선영은 하은에게 말했다. 하은아, 엄마 잠시만 저기 갔다 올게. 꼼짝 말고 여기 서 있어. 하은은 엄마의 달라진 목소리에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선영은 조폭 무리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주변 시민들에게 더욱 노골적으로 난동을 피우고 있었다. 깃발을 들고 지나가던 할아버지의 손에서 깃발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짓밟는가 하면 태극기를 들고 서 있던 학생들에게는 이딴 거 흔들어봤자 뭐가 나오냐? 며 비아냥거렸다. 선영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봐요, 여기서 뭐 하는 짓들이에요? 선영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던 소란스러운 잡음을 뚫고 울려 퍼졌다. 조폭 무리는 일제히 선영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비웃음이 가득했다. 이쁜 아가씨가 누군데 참견이야? 덩치 큰 조폭 하나가 껄렁하게 말했다. 선영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다. 여기 공공장소입니다.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주지 말고 조용히 하세요. 조폭들은 선영의 말에 비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뭐야, 이 아가씨? 어디서 굴러먹던 년인데 우리한테 훈계질이야? 또 다른 조폭이 선영에게 다가와 추파를 던지기 시작했다. 야, 이쁜데? 몸매도 아주 섹시하고. 어때? 우리랑 같이 놀래? 재밌게 해줄게. 그는 선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다. 그 순간 선영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16년간 해병대 수색대에서 단련된 그녀의 본능이 깨어난 것이다.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조폭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조폭은 순식간에 자신의 손목이 꺾이는 고통에 비명을 질렀다. 크악! 야, 이 미친 엑스이! 하지만 선영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조폭을 한 바퀴 돌려 광장 바닥에 내던졌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조폭은 그대로 넉다운되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다른 조폭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야, 너 뭐야? 어디서 무술을 배웠어? 그들은 허둥지둥 선영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선영에게는 슬로우 모션이나 다름없었다. 선영은 마치 그림자를 밟듯이 유려하게 그들의 공격을 피하며 반격했다. 발차기는 정확하게 명치와 턱을 노렸고 주먹은 관자놀이와 코를 향했다. 해병대 수색대에서 배운 격투술과 무술이 어우러진 그녀의 움직임은 예술에 가까웠다. 한 조폭이 칼을 꺼내들며 위협했지만 선영은 오히려 비웃었다. 칼? 그딴 장난감으로 뭘 하겠다고. 그녀는 순식간에 조폭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바닥에 내던지고 그의 팔을 꺾어 비명을 지르게 만들었다. 조폭들은 하나둘씩 선영의 압도적인 실력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졌다. 광화문 광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시민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쓰러지는 조폭들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다. 마지막 남은 조폭 2명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야, 저 엑스 괴물이다. 튀어. 그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했다. 선영은 그들을 쫓아가지 않았다. 이미 충분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광장을 둘러봤다. 시민들은 선영에게 박수갈채를 보냈다. 어떤 이들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고 어떤 이들은 사이다다 를 외쳤다. 선영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하은에게 다가갔다. 하은은 눈을 반짝이며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멋있었어. 하은의 말에 선영은 따뜻하게 웃었다. 그녀는 다시 평범한 엄마 박선영으로 돌아와 하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광복절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순식간에 언론에 보도되었다. 광화문 영웅, 여성 특수부대원, 조폭 난동 제압 등의 헤드라인이 주요 뉴스를 장식했고 인터넷 커뮤니티는 선영의 이야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녀의 정체가 해병대 수색대 출신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방부에서는 그녀에게 다시 복귀해달라는 은밀한 제안을 보내왔다. 하지만 선영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저는 이제 제 딸과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흔들림 없었다. 광화문 사건 이후 박선영의 헬스장 해병의 집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탔다. 해병대 수색대 출신 여군에게 직접 운동을 배울 수 있다니 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헬스장은 운동을 배우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특히 여성 회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들은 선영에게 단순히 운동 기술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강인한 정신력과 자신감을 배우고 싶어 했다. 선영은 여성 회원들에게 특별히 여성 호신술 강좌를 개설했다. 광화문 조폭 사건의 합의금을 이 호신술 강좌의 무료 후원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선영은 헬스장 벽면에 해병대 수색대의 훈련 사진과 자신이 받았던 표창들을 걸어두었다. 헬스장은 단순한 운동 공간을 넘어 강인한 정신력을 배우는 교육의 장이 되었다. 그녀는 운동을 가르치면서 회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몸을 단련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마음을 단련하는 겁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선영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갔다. 헬스장은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했고 선영은 이곳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얽매이지 않았다. 현재의 삶에서 딸 하은과 함께하는 소소한 행복 속에서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회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서 진정한 만족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영의 오랜 동기이자 해병 대사령부에서 근무하는 최정우 중령이 헬스장을 찾아왔다. 정우는 선영의 광화문 사건 소식을 듣고 내심 그녀가 다시 군으로 돌아오기를 바랐던 인물이었다. 선영아, 잘 지내냐? 헬스장 장사 잘 되네. 정우는 능글맞게 웃으며 선영에게 말을 걸었다. 웬일이야? 해병 대사령부에서 여기까지.
선영은 정우에게 따뜻한 차를 내주며 물었다. 내가 광화문에서 한 일 대단하더라. 역시 박선영은 다르네. 정우는 진심으로 선영을 칭찬했다. 덕분에 헬스장 홍보 잘 됐지. 고맙다. 선영은 가볍게 받아쳤다.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 국방부에서 내 복귀를 계속 요청하고 있어. 이번에 새로 창설되는 특수작전 사령부에 내가 꼭 필요하다고. 선영은 정우의 말을 잘랐다. 정우야, 나는 이제 군인이 아니야. 한 아이의 엄마이고 이 헬스장의 관장이자 호신술 강사 박선영이야. 내 자리는 여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정우는 선영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다. 알았다. 내 뜻이 그렇다면 존중해야지. 하지만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연락해. 정우는 선영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녀의 새로운 삶을 응원했다. 정우가 돌아간 후 선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군 생활 16년 수많은 희생과 헌신으로 점철된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헬스장 간판에는 해병의 집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이곳이 그녀의 새로운 전장이었다. 여성 호신술 강좌는 나날이 인기가 높아졌다. 선영은 단순히 기술만을 가르치지 않았다.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법,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함께 가르쳤다. 그녀는 수강생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충분히 강한 힘이 있어요. 수강생들은 선영의 말에 용기를 얻고 헬스장을 나설 때마다 더욱 당당한 모습으로 변해갔다. 선영은 이 모든 과정에서 깊은 보람을 느꼈다. 과거에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면 이제는 약한 이들을 위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있었다. 이 또한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다. 그녀는 하은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다. 하은아, 엄마가 예전에 군대에서 배운 걸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서 너무 기뻐. 하은은 엄마의 말을 듣고 활짝 웃었다. 엄마는 최고야. 선영의 일상은 평화롭게 흘러가는 듯 했다. 헬스장에서 회원들을 가르치고 하은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나날.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예상치 못한 사건이 그녀의 평온한 일상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선영은 헬스장에서 한창 회원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다급하게 울렸다. 발신자는 하은의 절친 지혜의 엄마 김미숙 씨였다. 선영은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여보세요? 미숙 씨, 무슨 일이에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선영 씨, 큰일 났어요. 하은이랑 지혜가 강남역에서. 글쎄, 변태 같은 놈들한테 붙잡혔대요. 미숙 씨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다. 선영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하얘졌다. 강남역? 변태? 하은이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에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지금 어디예요? 정확한 위치 좀 알려주세요. 선영은 다급하게 물었다. 미숙 씨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하은이가 보낸 메시지에 적힌 강남역 지하상가 근처를 알려주었다. 선영은 헬스장 회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헬스장을 뛰쳐나갔다. 택시를 잡아 타고 강남역으로 향하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하은이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다. 16년간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던 그녀였지만 딸의 위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소용없었다. 손은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다. 하은아, 제발 무사해야 해. 그녀는 끊임없이 되뇌었다. 강남역에 도착한 선영은 미숙 씨와 함께 하은이 알려준 위치로 향했다.
강남역 지하상가는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고 있었지만 선영의 눈에는 하은이와 지혜만을 찾기 위한 레이더가 작동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하상가 한 구석에서 낯익은 교복을 입은 두 아이가 보였다. 하지만 그 아이들 주변에는 험악하게 생긴 남자 3명이 둘러싸고 있었다. 하은이와 지혜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에게 바짝 붙어 있었다. 야, 이쁜 아가씨들. 어디 급하게 갈 데 있어? 우리랑 좀 놀다 가지. 한 남자가 비열하게 웃으며 하은이의 머리카락을 만지려 했다. 하은이는 놀라 고개를 뒤로 뺐고 지혜는 울먹이며 저리 가세요. 라고 소리쳤다. 그때 선영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이봐요. 거기서 뭐 하는 짓들이에요? 선영의 목소리가 지하상가에 울려 퍼졌다. 세 남자는 일제히 선영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번엔 누님인가? 아가씨들 보호자 납셨네. 한 남자가 선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애들한테 손대지 마요. 선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 누님도 아주 매력적인데 애들보다 누님이 더 예쁘네. 다른 남자가 노골적으로 선영에게 추파를 던졌다. 그 순간 선영의 눈빛이 변했다. 16년간 해병대 수색대에서 길러진 전투 본능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경고했어요. 선영의 말과 동시에 그녀의 몸이 움직였다. 순식간에 가장 가까이 있던 남자의 멱살을 잡고 그대로 벽으로 밀어붙였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는 고통에 신음했다. 다른 두 남자가 당황하여 달려들었지만 선영은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벽에 박힌 남자의 팔을 비틀어 다른 남자에게 휘둘렀다. 두 남자는 서로에게 부딪히며 휘청거렸다. 선영은 마치 춤을 추듯이 유려하게 그들 사이를 오가며 공격했다. 짧고 굵은 타격은 정확하게 급소를 노렸고 그들의 팔다리를 꺾어 무력화시켰다. 지하상가는 순식간에 선영의 격투장이 되었다. 하은이와 지혜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엄마의 모습을 지켜봤다. 평소에는 다정하고 온화했던 엄마의 전혀 다른 모습에 아이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크악! 살려줘요. 엄마! 남자들의 비명과 함께 그들은 하나둘씩 선영의 압도적인 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순식간에 3명의 남자는 모두 제압당했고 주변에 있던 시민들은 이 광경을 보고 놀라움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다. 어떤 시민은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했다. 선영은 쓰러진 남자들을 뒤로하고 하은이와 지혜에게 다가갔다. 하은이는 울먹이며 엄마에게 달려와 품에 안겼다. 엄마, 무서웠어. 선영은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했다. 괜찮아, 하은아. 엄마가 왔잖아. 지혜도 미숙 씨에게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곧이어 경찰이 출동했고 상황은 정리되었다. 선영은 경찰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하은이와 지혜는 안정을 되찾았다. 경찰은 선영의 용감한 행동에 감사를 표하며 그녀의 과거 경력에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강남역 사건은 또다시 언론에 보도되었다. 광화문 영웅, 강남역에서 또다시 활약, 전 해병대 수색대원, 청소년 성범죄 예방 등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이번 사건은 광화문 사건과는 달리 청소년 안전이라는 민감한 사회 문제와 연결되면서 더욱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선영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헬스장 관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약자들을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영웅으로 떠올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선영은 학교에서 청소년 호신술을 가르쳐달라는 요청을 받게 된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하은이의 경험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제안을 수락했다.
해병대 수색대에서 배운 강인한 정신력과 실전 경험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이 분명했다. 박선영의 첫 호신술 수업이 열리는 날,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수유중학교의 다목적 강당은 학생들의 소란스러움으로 가득했다. 광화문과 강남역의 영웅이 직접 자신들을 가르친다는 소문에 아이들은 흥분과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다. 선영은 해병대 수색대의 붉은 명찰이 선명한 활동복 차림으로 단상에 섰다. 16년간 수백 번도 더 섰던 연병장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신임 소대장 시절처럼 긴장과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호신술을 가르칠 박선영입니다. 선영의 차분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지자 웅성거리던 아이들이 조용해졌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존경과 경외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맨 뒷줄에 앉은 한 무리의 남학생들은 달랐다. 그 중심에는 이 학교의 짱으로 통하는 강민호가 있었다. 민호는 팔짱을 낀 채 삐딱한 자세로 선영을 훑어보며 옆 친구에게 비웃듯 속삭였다. 뭐야, 그냥 아줌마잖아. 저런 사람이 뭘 가르친다고. 선영의 예리한 감각은 민호의 시선과 속삭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수많은 적대적인 시선에 익숙했다. 교실이라는 새로운 전장에도 예상했던 적이 존재했다. 선영은 민호를 향해 부드럽지만 흔들림 없는 시선을 보냈다. 호신술은 싸움 기술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가장 좋은 호신술은 위험한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은 그 상황에서 안전하게 벗어나는 것입니다. 선영은 기본적인 위협 상황 대처법부터 설명하기 시작했다. 목소리 톤, 시선 처리, 안전거리 확보 등 실질적인 내용들이었다. 아이들은 진지하게 수업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민호는 계속해서 수업 분위기를 흐렸다. 선영이 시범을 보일 때마다 과장된 몸짓으로 흉내내며 낄낄거렸다. 거기 맨 뒤에 있는 학생. 선영이 마침내 민호를 지목했다. 이름이 뭐죠? 강민호인데요. 왜요? 민호는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대답했다. 앞으로 나와 볼래요? 제가 방금 설명한 손목 잡혔을 때 빠져나오는 동작 직접 한번 해보죠. 민호는 기다렸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하며 단상으로 올라왔다. 그의 친구들이 휘파람을 불며 응원했다. 민호는 선영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운동으로 다져진 다부진 체격이었다. 그는 선영을 얕잡아 보는 눈빛으로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단순한 시범이 아닌 명백한 도발이었다. 자, 이제 빠져나와 보세요, 선생님. 민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강당 안의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였다. 선영은 아무 말 없이 민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선영은 힘으로 저항하는 대신 오히려 민호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이며 그의 힘의 방향을 역이용했다. 그녀의 몸이 물 흐르듯 회전하며 민호의 팔꿈치 관절을 부드럽게 감아주었다. 민호는 자신의 손목을 잡고 있던 힘이 순식간에 자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변하는 것을 느끼며 당황했다. 악! 민호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의 거대한 몸이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선영은 그의 팔을 제압한 채 조금의 미동도 없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단 1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강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민호의 친구들도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호신술은 힘으로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힘을 이용해 나를 지키는 기술이죠. 선영이 민호의 팔을 놓아주자 그는 얼굴이 벌개진 채 자리로 돌아갔다. 그 누구도 더 이상 선영의 수업을 얕보지 않았다. 그날 이후 선영의 호신술 수업은 학교의 최고 인기 과목이 되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모두 강당을 빠져나갔을 때 한 여학생이 망설이며 선영에게 다가왔다. 창백한 얼굴에 겁먹은 눈빛을 한 아이 김소희였다. 소희는 민호 무리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학생이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강해질 수 있을까요? 소희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선영은 그 작은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올려져 있는지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소희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강해질 수 있어. 아니, 넌 이미 강해. 다만 그 힘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를 뿐이야. 내가 가르쳐 줄게. 선영은 소희에게서 자신의 어두웠던 신임 장교 시절을 보았다. 모든 것이 두렵고 막막했던 시절, 그녀를 일으켜 세워준 것은 한 선임의 따뜻한 격려와 강인한 가르침이었다. 이제 그녀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줄 차례였다. 선영은 소희를 단순한 학생이 아닌 지켜야 할 대원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새로운 임무는 교실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학교라는 울타리 밖에서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한 그림자가 소희와 그리고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박선영의 호신술 수업은 수유중학교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학생들은 자신감을 얻었고 특히 김소희는 눈에 띄게 밝아졌다. 그녀는 더 이상 강민호 무리의 괴롭힘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선영이 가르쳐준 대로 당당하게 시선을 마주하고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 민호는 교내에서 선영의 눈치를 보느라 대놓고 소희를 괴롭히지 못했다.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헬스장 마감을 준비하던 선영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소희의 어머니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선생님, 소희가 아직 집에 안 들어왔어요. 연락도 안 되고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나요? 선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해병대 시절 단련된 그녀의 직감은 단순한 가출이 아님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소희 어머니를 진정시키고 마지막으로 소희를 본 시간과 장소를 물었다. 하교 후 친구와 헤어져 집으로 오던 길에 연락이 끊겼다는 것이었다. 선영은 지체 없이 헬스장 문을 잠그고 차에 올랐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스쳐 지나갔다. 선영은 먼저 소희의 하굣길을 따라 수색을 시작했다. 좁은 골목길, 인적이 드문 공원, 학생들이 자주 가는 분식집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경찰에 실종 신고는 했지만 초동 수사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16년간의 수색대 경험이 그녀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직접 찾아야 한다고. 그녀의 머릿속에 강민호가 떠올랐다. 단순한 학교 폭력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선영은 수소문 끝에 민호가 자주 나타나는 동네 PC방으로 향했다. PC방 구석에서 게임에 몰두하고 있던 민호는 선영을 보자마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소혜 어디 있어? 선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랑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민호는 시선을 피하며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그의 떨리는 눈동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선영은 민호의 손목을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움켜쥐었다. 교실에서와는 차원이 다른 압박감이었다. 마지막 기회야. 사실대로 말해. 이건 이제 학생들 장난 수준이 아니야. 민호는 결국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들이 소희를 괴롭힌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실종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대신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다. 자신과 친구들이 얼마 전부터 광화문에서 선영에게 제압당했던 조폭 무리와 얽혀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민호 무리에게 접근해 용돈을 주며 담배 심부름 같은 자잘한 일을 시키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더욱 위험한 일을 강요하고 있었다. 그놈들이 얼마 전부터 저희한테 학교 애들 중에 돈 좀 있어 보이는 애들 명단을 만들어 오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소희에 대해서도 묻더라고요. 선영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점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광화문의 조폭 강민호의 학교 폭력 그리고 김소희의 실종.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 조폭들은 선영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리고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가기 위해 학교로 손을 뻗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희생양이 소희가 된 것이다. 그들은 소희를 납치해 선영을 유인하려는 속셈이었다. 그놈들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지? 선영의 눈빛은 이제 교관이 아닌 적진에 침투하는 수색대원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민호는 겁에 질려 그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인 도봉산 근처의 한 폐공장을 알려주었다. 선영은 민호에게 당장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과 함께 있으라고 경고한 뒤 망설임 없이 차를 몰아 도봉산으로 향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산길을 달리며 선영은 해병대 동기 최정우 중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부탁 하나만 하자. 비공식적으로. 선영은 최정우에게 조폭들의 인상착의와 예상 아지트를 설명하며 그들의 정보를 최대한 빨리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이것은 더 이상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공권력의 개입이 필요했지만 그 전에 그녀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소희를 구출하는 것. 폐공장에 가까워질수록 선영의 감각은 극한까지 예리해졌다. 그녀는 차를 멀찌감치 세우고 어둠을 틈타 공장 주변으로 은밀하게 접근했다. 낡은 철조망, 깨진 유리창, 음산한 바람 소리. 모든 것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공장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남자들의 거친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선영은 허리춤에 차고 있던 작은 등산용 나이프를 고쳐쥐었다. 16년간 그녀의 손에 익었던 K의 소총은 없었지만 그녀 자신이 바로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맹수처럼 빛났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도봉산 폐공장의 스산한 공기는 먼지와 녹슨 쇠냄새로 가득했다. 박선영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며 공장 내부의 구조를 파악했다. 깨진 창문을 통해 안을 살폈다. 대여섯 명의 조폭들이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광화문에서 그녀에게 가장 먼저 시비를 걸었던 얼굴에 흉터가 있는 남자가 있었다. 그가 이 무리의 리더 독사였다. 그리고 한쪽 구석 기둥에는 입에 재갈이 물리고 손발이 묶인 김소희가 공포에 질린 채 웅크리고 있었다. 선영의 심장에서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었다. 하지만 그녀는 냉정함을 유지했다. 수색대 시절 적진에 홀로 침투했을 때의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다. 섣불리 움직이면 소희가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녀는 최적의 침투 경로와 공격 순서를 머릿속으로 수십 번 시뮬레이션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최정우 중령에게서 온 문자였다. 독사 본명 박철민. 최근 이 일대에서 신흥 조직 흑사파를 이끌며 세력 확장 중. 미성년자 갈취, 불법 사체 등 전과 다수. 성격 잔인하고 포악함. 현재 경찰에서 예의주시 중. 위치 정보 가장 가까운 파출소에 익명으로 제보 완료. 5분 내 도착 예상. 절대 무리하지 마. 5분. 선영에게 주어진 시간이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소희를 안전하게 구출해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선영은 공장 뒤편의 낡은 배전반으로 접근했다. 굵은 전선을 찾아 등산용 나이프로 피복을 벗겨내고 능숙하게 합선을 일으켰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공장 내부의 모든 불이 꺼지며 암흑이 찾아왔다. 뭐야?
씨발 정전이야? 누가 안 보고 와. 조폭들이 당황하여 고함을 치는 사이 선영은 이미 깨진 창문을 통해 공장 안으로 진입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 그 자체였다. 해병대에서 혹독하게 훈련받은 야간 침투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소리가 나는 방향과 희미한 담뱃불의 위치로 적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조폭이 투덜거리며 손전등을 켜는 순간 선영의 손날이 그의 목을 가격했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는 그대로 쓰러졌다. 어둠 속에서 동료가 쓰러지는 소리에 다른 조폭들이 긴장했다.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한 조폭이 소리가 난 방향으로 무작정 주먹을 휘둘렀지만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그 순간 선영은 그의 등 뒤에서 나타나 팔을 꺾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뼈가 어긋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다. 공장 안은 순식간에 혼돈과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다. 조폭들은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이 미친 X. 광화문 근현이다. 마침내 독사 박철민이 상황을 파악하고 고함을 질렀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어둠 속에서 하나씩 쓰러져 나가는 것을 보며 극도의 공포와 분노를 느꼈다. 그는 소희가 묶여있는 기둥으로 달려가 그녀의 목에 칼을 들이댔다. 나와. 당장 튀어나오지 않으면 이 계집의 목을 그어버릴 거야. 그 순간 그의 등 뒤 천장에서 선영이 뛰어내렸다. 낡은 쇠 파이프를 타고 소리 없이 이동했던 것이다. 선영은 공중에서 몸을 회전하며 독사의 목을 다리로 감아챘다. 우두둑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독사의 거대한 몸이 그대로 바닥에 처박혔다. 그가 소희에게 겨누었던 칼은 허공으로 날아가 바닥에 떨어졌다. 선영은 쓰러진 독사를 제압하고 재빨리 소희에게 다가가 묶인 밧줄을 풀어주었다. 소희는 울음을 터뜨리며 선영의 품에 안겼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선영이 소희를 안심시키는 순간 바닥에 쓰러져 있던 독사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단검을 꺼내 선영의 옆구리를 향해 필사적으로 휘둘렀다. 선영은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지만 날카로운 칼날이 그녀의 팔뚝을 스치고 지나갔다. 붉은 피가 활동복 소매를 적셨다. 선영은 고통을 참으며 독사의 손목을 꺾어 단검을 떨어뜨리게 하고 그대로 그의 턱에 강력한 팔꿈치 공격을 가했다. 독사는 완전히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그때 공장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최정우의 정보대로 경찰이 도착한 것이다. 선영은 소희를 부축하며 공장 밖으로 나섰다. 어둠을 뚫고 달려온 경찰차들의 헤드라이트가 그녀와 소희를 비췄다. 피를 흘리는 팔 결연한 표정, 그리고 그녀의 품에 안겨 우는 소녀. 그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강렬했다. 경찰들은 공장 안의 처참한 광경과 쓰러져 있는 조폭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모든 것을 단 한 사람이 해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선영은 구급대원에게 팔을 치료받으며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넜다는 것을 직감했다. 평범한 엄마 헬스장 관장으로의 삶은 끝났다. 그녀의 존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불꽃이 되어 세상에 드러났다. 흑사파라는 신흥 조직을 혼자서 와해시킨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될 것이고 그녀를 영웅으로 칭송하는 목소리와 함께 또 다른 위협들이 그녀를 찾아올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딸 하은과 자신을 그리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만 했다. 이것은 그녀가 선택한 또 다른 전장이었다. 도봉경찰서의 취조실은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선영은 갓 치료를 마친 팔의 통증을 애써 무시하며 형사들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침착하고 담담한 태도에 베테랑 형사들조차 혀를 내둘렀다. 그녀의 진술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정확했다. 납치된 학생을 구하기 위한 정당방위. 모든 상황 설명은 군 작전 브리핑처럼 명료했다. 하지만 형사들의 눈에는 경외감과 함께 미묘한 의구심이 서려 있었다. 건장한 조직원 대여섯 명을, 그것도 독사 박철민이 이끄는 무리를 여자 혼자서 제압했다는 사실은 현실이라기엔 너무나 영화 같았다. 다음 날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전직 해병대 여전사 단신으로 조폭 조직 와해시켜 납치된 여중생 구한 강철의 어머니, 광화문 영웅의 세 번째 의거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호자 탄생. 언론은 경쟁이라도 하듯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다. 선영의 얼굴과 그녀가 운영하는 해병의 집 헬스장은 온종일 뉴스 채널을 장식했다. 헬스장 앞은 그녀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려는 시민들과 특종을 잡으려는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선영은 순식간에 평범한 시민에서 사회적 영웅으로, 그리고 동시에 구경거리로 전락했다. 엄마 텔레비전에 계속 엄마만 나와. 딸 하은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불안한 눈빛으로 선영을 바라봤다. 아이의 눈에는 자랑스러움보다 두려움이 더 커 보였다. 선영은 하은이를 꼭 안아주었다. 평범하고 조용한 살. 그녀가 군복을 벗으며 그토록 바랐던 유일한 소망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이 과도한 관심은 그녀와 하은이를 지켜줄 방패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느껴졌다. 한편 강남 테헤란로의 초고층 빌딩 최상층. 최고급 원목으로 장식된 거대한 사무실에서 한 중년 남자가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 모니터에는 박선영에 대한 뉴스 영상이 소리 없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는 국내 굴지의 사모펀드 유진 캐피탈의 회장이자 수도권 암흑가에 보이지 않는 지배자 윤 회장이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선영의 전투적인 모습이 아닌 그녀를 둘러싼 여론의 열기에 고정되어 있었다. 독사 박철민과 흑사파는 그에게 있어 수많은 말단 조직 중 하나일 뿐이었다. 버려도 아깝지 않은 소모품. 하지만 그 소모품이 그의 사업에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들어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사업의 테스트베드였던 강북 지역의 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경찰의 감시망이 좁혀오게 된 것이다. 박선영이라는 이름의 돌멩이 하나가 그가 공들여 쌓아온 거대한 계획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재미있는 장난감이 나타났군. 윤 회장은 나직이 은졸였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폭력을 경멸했다. 주먹은 하수들이나 쓰는 방식이었다. 그는 돈과 정보 그리고 언론을 이용해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데 능숙했다. 그는 비서에게 인터폰을 걸었다. 김 실장. 박선영이라는 여자 뒷조사 깨끗하게 해.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그리고 쓸만한 언론사 몇 군데에 슬슬 소스를 흘려봐. 과잉 방어, 불안정한 전직 군인의 폭력성 같은 키워드로. 며칠 후 여론의 흐름이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일부 타블로이드 언론을 중심으로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정말 혼자서 건장한 남성 6을 제압한 게 가능할까? 필요 이상의 폭력을 사용한 것은 아닐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의 전직 군인이 사회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선영은 자신을 향한 날 선 시선들을 애써 외면하며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다. 하지만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헬스장을 나서던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또다시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때 한 기자가 인파를 뚫고 들어와 마이크를 들이밀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박선영 씨, 과거 해병대 해외 파병 시절 작전 중 민간인 사상에 연루되어 불명예 전역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 질문은 예리한 비수처럼 선영의 심장에 박혔다.
완벽한 거짓이었지만 너무나 구체적이고 악의적인 질문이었다. 그녀의 봉인된 군 기록을 들춰보지 않고서는 만들 수 없는 종류의 거짓말. 선영은 순간 숨을 쉴 수 없었다. 자신을 향해 터지는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 불빛이 마치 적의 총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조폭의 복수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자신을 옥죄어 오고 있었다. 싸움은 이제 막 다른 차원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악의적인 루머는 전염병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민간인 학살 연루라는 꼬리표는 여성 영웅이라는 칭호를 순식간에 집어삼켰다. 선영의 해병대 복무 기록은 1급 기밀이었기에 국방부의 공식적인 반박은 더뎠고 그 침묵은 대중의 의심을 더욱 키웠다. 선영은 집 밖으로 나서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자신을 향한 수군거림, 의심의 눈초리들이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어 그녀를 올감했다. 해병의 집 헬스장을 찾는 회원들의 발길도 뚝 끊겼다. 엄마, 친구들이 나보고 살인자의 딸이래. 하은이가 울면서 쏟아낸 말은 선영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결심했다. 이것은 자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딸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해병 대사령부의 최정우 중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우야, 나야. 내 기록 누가 들여다본 거지? 수화기 너머 최정우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알아봤다. 공식적인 열람 기록은 없어. 하지만 한 달 전쯤 국방부 정보 체계의 비인가 외부 접속 시도가 있었던 걸 확인했다. 당시에는 해킹 시도로 보고 방어했지만 목표 IP가 내 파일 주변을 맴돌았더군. 보통 솜씨가 아니야. 군 내부 정보망에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의 해커를 고용한 거다. 선영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상대는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었다. 국가 안보 시스템을 위협할 정도의 정보력과 자금력을 갖춘 적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박살낸 흑사파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해봤어. 몇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더니 최종적으로는 유진 캐피탈이라는 사모펀드로 흘러들어가더군. 합법을 가장한 거대한 기업형 범죄 조직이야. 유진 캐피탈,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윤 회장. 마침내 적의 실체가 드러났다. 그 무렵 윤 회장의 2차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는 선영의 숨통을 경제적으로 끊어놓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헬스장 대출을 담당했던 은행에서 갑작스럽게 대출금 일시 상환을 요구하는 통보서가 날아왔다. 얼마 뒤에는 헬스장 건물의 주인이 바뀌었다며 새로운 주인이 막무가내로 임대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다. 그 새로운 주인의 배후에는 당연히 윤 회장의 자금이 있었다. 선영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을 위기에 처했다. 평화로운 삶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악화된 여론, 경제적 압박, 그리고 딸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뿐이었다. 경찰이나 언론은 더 이상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거대한 악과 싸우기 위해서는 다시 해병 박선영, 아니 그 시절의 유진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그날 밤부터 선영은 잠을 줄이며 윤 회장과 유진 캐피탈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기업 정보 관련 기사, 재무제표 등 공개된 모든 정보를 긁어모았다. 합법적으로 보이는 기업에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을 찾아내기 위해 그녀는 밤을 새워 자료들을 분석했다. 며칠간의 분석 끝에 그녀는 몇 가지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과 유령 회사들의 패턴을 발견했다. 그리고 윤 회장의 최측근인 김 실장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그녀는 직접 행동에 나섰다. 낡은 승합차를 빌려 유진 캐피탈 본사 건너편에 잠복하기 시작했다. 낮에는 평범한 주부처럼, 밤에는 한 마리의 암표범처럼. 수색대 시절의 위장 및 잠복 기술이 십수년 만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되살아났다. 며칠간의 끈질긴 잠복 끝에
그녀는 마침내 기회를 잡았다. 김 실장이 퇴근 후 강남 청담동의 한 고급 멤버십 바로 들어가는 것을 포착한 것이다. 선영은 능숙하게 바의 종업원으로 위장 잠입했다. 그녀는 김 실장이 다른 기업인들과 만나는 룸 근처에 소형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데 성공했다. 그날 밤 자신의 차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녹음된 내용을 듣던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다. 도봉산 건은 처리 미숙이었어. 박선영이라는 변수가 거슬리긴 하지만 큰 그림에는 지장 없다. 다음 주부터 예정대로 인천항을 통해 들어오는 물건을 받아서 각급 학교에 유통망을 풀도록 해. 이번엔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신종으로 준비했으니 기대해도 좋아. 마약. 그것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마약 유통 계획이었다. 김소희가 다니던 학교 그리고 하은이가 다니게 될 수많은 학교들이 그들의 마수에 노출될 위기였다. 녹음 파일의 마지막, 윤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선영의 귀를 찔렀다. 그 여자는 이제 슬슬 정리할 때가 됐다. 더 이상 시끄러워지기 전에 영원히 치워버려. 본보기로 그 딸내미부터 손을 대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 순간 선영의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분노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용암처럼 들끓었다. 그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망설일 이유도 없었다. 이것은 더 이상 방어가 아니었다. 그녀가 먼저 사냥에 나설 시간이었다. 하은이를 향한 직접적인 위협은 박선영의 마지막 남은 족쇄를 풀어버렸다. 그녀의 눈빛에서 어머니의 온기는 사라지고 오직 적을 섬멸하려는 해병대 수색대원의 살기만이 남았다. 더 이상 법과 제도는 그녀에게 무의미했다. 오직 하나의 목표, 윤 회장의 숨통을 끊어놓고 그의 범죄 제국을 뿌리 뽑는 것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선영은 먼저 하은이의 안전을 확보했다. 그녀는 하은이를 데리고 강원도 깊은 산골에 사는 군 시절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선배의 집으로 향했다. 외부와 연락이 거의 닿지 않는 외딴 곳이었다. 하은아, 엄마가 아주 중요한 출장을 가게 됐어. 여기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며칠만 신나게 놀고 있어. 금방 데리러 올게. 선영은 눈물을 삼키며 하은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돌아섰다.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드는 하은이의 모습이 백미러 속에서 점점 작아졌다. 심장이 도련해지는 듯한 고통이었지만 이것이 딸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선영은 해병의 집 헬스장의 문을 굳게 걸어 잠갔다. 그리고 전쟁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헬스장 지하 창고를 임시작전 본부로 삼았다. 벽에는 유진 캐피탈의 조직도, 윤 회장의 동선, 그리고 인천항 근처의 물류창고 도면이 빼곡하게 붙었다. 그녀는 인터넷 암시장을 통해 비살 상용 특수 장비들을 사들였다. 강력한 섬광탄, 연막탄, 그리고 전파 교란 장치까지. 그녀의 목표는 살인이 아니라 적의 완전한 무력화와 증거 확보였다. 마약 거래가 이루어질 디으데이 전날 밤 그녀는 최정우 중령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정우야. 내가 내일 밤 인천항에서 윤 회장의 마약 거래 현장을 덮칠 거다. 선영아, 너 미쳤어. 그건 자살 행위야. 당장 경찰에 알려야. 경찰은 너무 늦어. 그리고 그들 조직에 경찰 끈앞풀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나? 이건 내가 끝내야 할 싸움이야. 부탁이 있다. 내일 새벽 동틀 때까지 나에게서 연락이 없으면 그때 내가 가진 모든 정보를 이용해 경찰 특공대를 그곳으로 보내줘. 내 생사는 상관없어. 놈들을 모조리 잡아들릴 증거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든 남겨놓을 테니. 이건 내 보험이야. 최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선영의 비장한 결의에 그는 그저 몸조심해라 꼭 이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그의 군인으로서의 의무와 친구로서의 우정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디으데이 밤 인천항 근처의 거대한 물류창고 주변은 죽음 같은 정적이 감돌았다. 선영은 전신을 검은색 작전복으로 감싼 채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는 창고의 경비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환풍구를 통해 소리 없이 내부로 침투했다. 수십 개의 컨테이너가 미로처럼 얽힌 창고 내부는 삭막하고 거대했다. 그녀는 고양이의 걸음으로 움직이며 경비들을 하나씩 소리 없이 제압해 나갔다. 목을 조르고 급소를 가격해 기절시키는 수없이 반복 훈련했던 비살상 제압술이었다. 마침내 창고 중심부의 사무실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내부에서 오가는 대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윤 회장과 그의 핵심 조직원들, 그리고 마약 구매를 위해 온 해외 조직원들이었다. 거래는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다. 선영은 숨을 골랐다. 그리고 준비해온 섬광탄과 연막탄의 핀을 뽑아 동시에 사무실 안으로 던져 넣었다. 쾅! 엄청난 섬광과 굉음이 터져 나오며 사무실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곧이어 자욱한 연기가 시야를 가렸다. 선영은 방독면을 쓴 채 혼란에 빠진 사무실로 돌진했다. 으악! 눈이야. 콜록콜록. 뭐야, 습격이다. 조직원들은 방향 감각을 잃고 허우적거렸다. 선영은 그들 사이를 유령처럼 파고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무자비했다. 팔꿈치, 무릎, 손날이 쉴 새 없이 적들의 급소를 가격했다. 윤 회장의 정예 경호원들조차 그녀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들은 평생 겪어보지 못한 종류의 공포와 마주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적에게 일방적으로 사냥당하는 공포. 불과 몇 분 만에 사무실 안의 모든 조직원들이 쓰러졌다. 연기가 거치고 상황은 정리되었다. 마약 구매자들은 겁에 질려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고 윤 회장만이 유일하게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혼란 속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선영이 그에게 다가가자 윤 회장은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아닌 차가운 조소가 담겨 있었다. 대단하군, 박선영.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아. 그는 조롱하듯 말하며 책상 아래에서 권총이 아닌 위성 전화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 넌 고작 내 왕국의 문을 두드렸을 뿐이야. 내가 시작한 이 전쟁, 넌 절대 끝낼 수 없을 거다. 그가 전화기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창고 밖에서 수십 개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경찰차의 것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이질적이고 위협적이었다. 선영이 보낸 구조 신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윤 회장이 부른 또 다른 군대의 등장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선영은 직감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인천항의 밤 공기를 찢는 사이렌 소리는 박선영이 예상했던 경찰의 것이 아니었다. 날카롭고 기계적인 그 소음은 마치 군대의 출동 경보처럼 위압적이었고 그 안에는 일말의 자비도 느껴지지 않았다. 창고 밖으로 수십 개의 서치라이트가 일제히 창고를 비추며 대낮처럼 환하게 만들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경찰차가 아닌 방탄 기능이 탑재된 검은색 특수 차량들이었다. 차량에서 내리는 인원들은 경찰복이 아닌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군용 특수 장비를 착용한 용병들이었다. 그들의 손에 들린 총기는 경찰이 사용하는 권총이 아닌 자동 소총이었다. 윤 회장의 사병. 합법의 경계선 밖에서 그의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돈으로 움직이는 군대였다. 저들은 경찰이 아니야. 오직 나에게만 충성하는 내개들이지. 윤 회장은 여전히 의자에 앉은 채 승자의 미소를 지었다. 박선영, 내가 아무리 날고 기는 해병대 출신이라 한들 중무장한 분대 병력을 상대로 살아남을 순 없어. 항복해라. 그럼 시체는 온전히 가족품으로 돌려보내주지.
선영은 대답 대신 쓰러진 경호원의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들었다. 묵직한 감촉. 16년간 손에 익었던 감각이었지만 제대 후 처음으로 잡아보는 실탄이 장전된 총기였다.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전쟁을 시작한 건 너다, 윤 회장. 끝내는 건 내가 한다. 그 말을 끝으로 선영은 사무실 책상 아래로 몸을 던졌다. 거의 동시에 쾅, 쾅, 쾅. 창문 유리가 박살나며 총알이 비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윤 회장의 용병 부대가 본격적인 진압 작전을 시작한 것이다. 창고는 순식간에 시가전이 벌어지는 전장으로 변했다. 선영은 거대한 컨테이너들 사이를 은신처 삼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냥꾼이자 동시에 사냥감이었다. 용병들은 훈련받은 대로 2인 1조로 움직이며 조직적으로 그녀를 포위해왔다. 하지만 그들의 상대는 평범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에서 16년간 생존 기술을 연마한 베테랑이었다. 선영은 지형지물을 최대한 활용했다. 컨테이너 더미 위로 소리 없이 올라가 적의 배후를 급습하고 쇠 파이프를 던져 소리를 내어 적을 유인한 뒤 다른 경로로 빠져나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창고의 복잡한 구조는 그녀에게 천혜의 요새가 되어주었다. 용병들은 하나둘씩 선영의 기습에 쓰러져 나갔다. 그녀는 살상을 피하며 관절이나 급소를 정확히 타격해 무력화시켰다. 하지만 적의 수는 너무 많았고 그녀의 체력과 탄화는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한 용병이 쏜 총알이 그녀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찢어지는 고통과 함께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반격했다. 사무실에서 CCTV를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윤 회장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정예 부대가 여자 하나에게 농락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분노에 찬 그는 부대 지휘관에게 무전을 날렸다. 당장, 뭐 하는 거야? 창고에 불을 질러서라도 그 여자를 끌어내. 명령이 떨어지자 용병들은 화염방사기와 소위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창고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유독한 연기가 퍼져나가며 선영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녀가 숨을 수 있는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동이 터오기까지는 아직 1시간 이상 남아 있었다. 최정우에게 약속했던 시간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았다. 화염과 총탄을 피해 마지막 컨테이너 뒤에 몸을 숨긴 선영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어깨의 상처에서는 계속 피가 흘렀고 권총에는 단 한 발의 총알만이 남아 있었다. 사방에서 용병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그녀는 눈을 감고 딸 하은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미안해, 하은아 엄마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폭발과 함께 찢겨져 나가며 안쪽으로 날아들었다. 눈부신 섬광과 함께 수십 명의 무장한 군인들이 함성과 함께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전투복 팔뚝에는 대한민국 해병대 특별경호대의 마크가 선명했다. 선두에는 최정우 중령이 서 있었다. 그는 동이 트기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 친구의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그 말을 듣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부대를 움직인 것이다. 전원, 적을 제압하라. 목표는 생포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윤 회장의 사병들은 정규 특수부대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체계적이고 압도적인 화력 앞에 용병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다. 혼란을 틈타 선영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사무실로 향했다.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윤 회장은 서류 가방을 챙겨 뒷문으로 도망치려 하고 있었다. 어딜 가시나 윤 회장. 등 뒤에서 들려오는 선영의 목소리에 윤 회장의 몸이 굳었다. 그가 천천히 돌아보았을 때 그의 눈에 비친 것은 피와 먼지로 뒤덮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을 한 여전사의 모습이었다. 윤 회장은 마지막 발악으로 품속에 권총을 꺼내 들었지만 선영의 움직임이 더 빨랐다. 그녀는 총을 든 그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마지막 남은 한 발의 총알을 허공에 쏘아 그의 저항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렸다. 탕! 총성이 울려 퍼진 뒤 창고에는 정적만이 남았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 윤 회장은 해병대원들에게 연행되었고 그의 범죄 제국은 그렇게 하룻밤 만에 무너져 내렸다. 선영은 긴장이 풀리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최정우가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다. 고맙다, 정우야. 무사해서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몇 주 후 대한민국은 유진 캐피탈 게이트로 떠들썩했다. 윤 회장의 범죄 행각과 그와 결탁한 정재계 인사들의 이름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렸다. 그 중심에는 모든 사건의 시작과 끝이었던 박선영이 있었다. 정부는 그녀의 모든 혐의를 벗겨주고 오히려 그녀의 공로를 인정해 의로운 시민상을 수여했다. 그녀의 군 시절 기록은 전설적인 영웅으로 재평가되었다. 하지만 선영은 그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뒤로하고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다시 문을 연 해병의 집 헬스장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쳤다. 선영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용기에 감화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돕기 위해 나섰고 헬스장은 지역 사회를 지키는 든든한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선영은 헬스장에서 아이들을 위한 호신술 교실을 열고 있었다. 그 안에는 이제 제법 씩씩해진 김소희와 엄마를 닮아 야무진 눈빛을 한 하은이도 함께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힘찬 기합소리가 헬스장을 가득 메웠다. 선영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다. 평화로운 일상, 사랑하는 딸의 웃음.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은 바로 이 풍경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영웅 유진도 언론이 만든 영웅 박선영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평범하지만 누구보다 강한 엄마 박선영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찾아낸 것이다. 그녀의 얼굴에 따스하고 충만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